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등급부터 질문하시죠, 오늘. 뭐야, 네. (19번) 21번 23번 다 나왔나요? 앞에는 없어? 자, 더 없으면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이고요. AB 더하기 2A 더하기 3B는 18일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식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 이미 AB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AB의 최대값을 다시 구하래. 그죠?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얘는 일단 내버려 두시고, 그죠? 2A 더하기 3B에 대해서만 산술계합 평균을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2A 더하기 3B는 2루트 6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변형을 하실 수가 있는데 AB는 건든 적이 없으니까 AB로 이렇게 두시고 얘는 최소값이 얼마인 거냐면 2루트 6AB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얘의 최소값이 얘야. 그러면 이제 대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AB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반복이 되고 있냐면 얘는 루트 AB가 있는 거고 얘는 루트 AB의 제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식을 갖다가 요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지. AB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편하게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2루트 6 곱하기 루트 AB 18도 좌변으로 땡겨 오시면 마이너스 18은 0이다 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줄 아셔야 돼? 치환을 하셔야겠죠. 안 하셔도 되는데 편하게 하시려면 치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루트 AB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얘가 t제곱 플러스 2루트 6t 마이너스 18은 0이다 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영준아 여기서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t를 어떻게 해? 근의 공식? 인수분해? 잘 보세요. 우리가 얘를 맨 처음에 AB는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건드린 적이 없고요. 그죠? 뒤에 잘 모르겠는 애를 갖다가 산술기하를 써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2A 플러스 3B의 최소값이 얘잖아. 그지? 이해돼? 2A 플러스 3B의 최소값이 2루트 6AB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등호가 써지는 게 맞나?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2A 플러스 3B는 최소값이 얘야. 그죠?
그러면 2a 플러스 3b는 2루트 6ab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 정말 피곤하니?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어? 그러면 식을 저 상태로 두는 게 맞을까요? 어때? 등호로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얘란 말이야. 근데 여기 부등호야. 그죠? 2a 플러스 3b는 2루트 6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이 식에다가 그냥 2루트 6ab를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여기를 등호로 그대로 둬도 되냐? 라는 거죠. 되겠어? 안 되겠어? 영준아?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등호로 그냥 계속 그대로 둬도 되나요? 현태야, 되냐 안 되냐? 돼? 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등호가 있어야지 최소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등호는 있을 거야. 근데 여기다 부등호를 추가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부등호를 추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때요? 어때? 어때? 돼? 안 돼? 돼? 안 돼? 2a 플러스 3b는 2루트 6a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2루트 6ab라고 썼다라는 건 뭐냐면 2a 플러스 3b 잘 모르겠는 요만큼의 최소값을 갖다가 여기다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되시나? 뭔 말인지? 최소값을 갖다가 써놓은 거야. 그지? 맞아? 같아서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 최소값을 갖다가 써놨어. 그러면 등호를 쓸 거야? 부등호를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등호를 그대로 쓰시는 게 맞아요. 알겠어? 이 판단이 되셔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냐? 최소값을 갖다 쓴 거야. 그냥. 알겠지? 얘가 뭐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a 플러스 3b는 최소값이 이만큼이니까 최소값을 갖다가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 식을 보고 2루트 6ab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 최소값을 집어넣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크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값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부등호를 쓰고 싶으면 이 식 전체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최소값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등호를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요 형태를 봤을 때 뭘 하고 싶어? 근해 공식으로 t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 t값이 뭐가 되냐면 루트 ab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짝수죠. t1차의 개수에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짝수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고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요렇게 나오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얘가 2루트 6으로 뽑혀 나오니까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3루트 6 요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얘는 루트 6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루트 6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해돼? 왜냐면 A, B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둘이 곱한 거에서 음수가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루트 A, B가 루트 6이기 때문에 A, B 값은 얼마가 나오시면 돼? 6 하고 나오시면 정답이에요. 알겠어?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그림과 같이 AB가 3, AC가 6, A가 30도인 삼각형 ABC가 있다. 변 BC 위에 한 점 P에서 두 직선 AB,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M이랑 N이라고 할 때 PM분의 3 더하기 PN분의 6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거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PM이 여기고 PN이 이거야. 왠지 모르게 수상하게 수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PM이나 PN이 수선이기 때문에 높이로 활용을 하시려면 A부터 P까지 그어서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만큼의 넓이는 뭐야? 밑변이 3이면서 높이가 PM이야. 그지? 그러면 2분의 3PM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고요. 그죠? 위에 있는 삼각형은 뭐냐면 밑변이 6이면서 높이가 PN이야. 그러니까 3PN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이게 얼마야? 전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얘는 뭘 한 거냐면 AP로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눠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PM이랑 PN을 끼워 넣은 식이고, 그죠?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삼각형 두 개로 쪼갠 걸 합쳤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여기 3, 여기 6, 여기 30도.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C에서 수선을 그어? 왜? 삼각비, 그죠? 여기가 3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60도일 거니까 1대 2대 루트 3인 거지, 그지? 그럼 여기 높이가 3이에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밑변이 3, 높이가 3. 이해되시나? 밑변이 3, 높이가 3이기 때문에 2분의 9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 그럼 이제 분수가 보기 싫으니까 뭐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3pm 더하기 6pn은 9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그지? 어떻게 구해? 이 관계식 하나를 가지고 얘 최소를 구해야 돼. 그죠? 근데 여기다가 산술기하 평균을 아무리 써봤자 이 모양을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지? 반대로 얘에다가 산술기하를 아무리 써봤자 이 모양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 아? 통분해? 이거 통분해? 통분하면? 통분하면 이건데? 그럼? 어디다? 이거? 이거 산술기하 평균해? 이거 산술기하 평균 하시면 3pm 더하기 6p 2루트 18pm pn 요거 정리 조금 하시면 여기서 3 빼면 되니까 6루트 2 pm pn 이거는 얼마였냐면 9였죠. 그래서 현태야 PN 곱하기 PN 구하고 왜 구해? 최대 이거 구하면 얼만데? 모르겠어요. 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처음 따라했는데 아니 네가 한 방법을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안 했어? 네. 근데 나한테 왜 시켜? 그냥 해봐도
에이, 김현태. 뒤질래? 가능성이 그럼 네가 해보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도구야? 그냥 써먹네. 아니, 나도 이렇게 안 풀었는데 아, 현태는 이렇게 풀었구나 하면서 그 방법으로 따라가 주려고 한 건데 지는 안 해봤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랑 곱하시면 돼. 요즘 자주 나오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예요. 무언가 관계식을 하나를 준 다음에 실제로 뭔가 최대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모양이 분수의 형태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둘이 곱하시면 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3pm 더하기 6pn 이랑 pm분의 3 더하기 pm분의 6을 곱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으로 나오는 거는 9 더하기 36이고요. 그 다음에 3pm이랑 pn분의 6 곱하시면 pn분의 18pm 요렇게 둘이 곱하시면 pm분의 18pn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산술기하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두 개에다가. 이해돼? 그러면 요렇게 얘네 둘이 계산하면 45인데 상수 그냥 따로 튀어나와 있는 건 대리우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더하기 2루트 얘네 둘이 곱하면 pn 사라지고 pm 사라져. 그러면 18의 제곱이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변을 전부 다 계산을 하시면 45 더하기 36이니까 81 요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만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 그지? 얘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얼마야? 9잖아. 9. 이만큼이 9야. 그죠? 9 곱하기 얘가 8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정답으로 써야 되는 pm분의 3 더하기 pn분의 6은 얼마보다?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얼마냐면 9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졸려? 왜? 그냥 졸려? 영준아, 그냥 졸리면 병이야. 응? 그냥 졸린 게 이 세상에 어딨냐? 어떻게 원해? 안 졸리지? 자, 23번.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을 하랍니다. 그죠? 무리수임을 증명을 할 때 사용하는 거 뭐라 그랬어? 뭐 쓰시면 된다 그랬어? 귀류법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귀류법이 뭐였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게 귀류법이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게 귀류법이다. 근데 그러면은 자, 얘를 부정을 할 거야. 그죠? 결론을 부정을 하시면 뭐가 돼?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이다. 그래서 밝혀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모수.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밝혀내시면 돼요. 그죠? 이해돼? 자, 그러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이다를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p분의 q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유리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유리수라고 하면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p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p랑 q는 서로소여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p는 0이 아니면서 p랑 q는 서로소여야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루트가 걸쳐져 있으니까 싫잖아. 양변을 제곱을 합시다. 요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P랑 Q가 애초에 처음부터 서로소였기 때문에 제곱을 해봤자 둘도 서로소예요. 이해돼? 서로소는 제곱하면 결국에 서로소야. 그지? 왜냐면 처음부터 공약수가 1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곱을 한다 한들 새로운 공약수가 생기지 않아요. 알겠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뭘 밝혀내야 된다 그랬어?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는 걸 밝혀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걸 밝혀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서로소가 아님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얘가 서로소면 얘가 유리수인 건데 서로소가 아니면 유리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n제곱 마이너스 1이 p제곱분의 q제곱인데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서로소긴 해야 돼. 그치?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네 둘이 서로소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시면? p제곱을 해? 양변에? 곱해? 그러면 p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밝혀내야 돼? 영준아 뭘 밝혀내야 돼? 뭘 밝혀내셔야 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증명이 맞아. 왜냐하면 n제곱 마이너스 1에 루트를 씌워놓은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리수임을 보여라 라는 증명이랑은 다릅니다. 보시면은 n이 자연수였잖아. 그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도 무조건 자연수야. 맞아? 자연수의 제곱을 해서 1을 뺐기 때문에 2 이상의 자연수를 제곱해서 1을 뺐기 때문에 역시나 자연수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p제곱이 무조건 1이라는 얘기고 p가 무조건 1이라는 얘기야. 맞아요, 여기까지? p가 무조건 1이에요. 그러면 요 식을 놓고 봤을 때 p가 무조건 1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기서 n제곱은 어떤 자연수 q제곱 더하기 1이랑 똑같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모순된 게 있나? 모순되는 거 있나요? 여기까지? 별로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n이 자연수였고 뭐 q도 자연수일 거니까 제곱해서 1 더하면 자연수, 자연수 제곱하면 자연수. 여기까지 봤을 때는 모순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게 없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서윤 너 머리 언제 잘라? 이번 주도 끝까지 가다가 자르네? 확실히 자르는 거야? 예약을 했어? 그럼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시간이 있어? 오늘은 시간 없어? 왜? 학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뭐 n이나 q나 여기 등장하는 p나 전부 다 자연수일 거란 말이야. 그지? 맞아? 자연수라는 건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의 수예요. 알겠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 뭐가 안 되냐면 잘 봐. q가 자연수잖아. 그지? 그러면 q제곱은 당연히 q제곱 플러스 1보다 작아요. 맞아? q제곱 플러스 1은 당연히 원래 q에다가 1을 더해서 제곱한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근데 q제곱 더하기 1이 뭐냐면 n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q제곱 n제곱 q 플러스 1의 제곱이 성립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자연수를 제곱 했으니까 그냥 제곱 떼버려도 부등호 방향이나 이런 거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맞아? 그러면 봐봐. q나 n이나 전부 다 자연수라 그랬는데 얘 자연수에다가 1 더한 거. 그 사이에 어떤 자연수 있나? 1 차이 나는 숫자 사이에 어떤 자연수 껴넣을 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n,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순이기 때문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무리수이다 라고 밝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 둘이 서로소일 수가 없는 거지. 아시겠나요? n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된다. 됐어? 자, 다음에 정석 질문 아시죠? (14) 16 12 다 나왔어? 자, 더 없으면 12번부터 가겠습니다. (12번)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AB 더하기 A 더하기 B가 8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는 A, B를 구하라 했는데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규빈아 어떻게 할까? A 플러스 B에 대한 식으로 정리. 현태야 어떻게 할까? A로 묶어요. A로 묶어? 또 해보고 말하는 거야? 네. 네. 묶었어. B로 가면 뭘 묶어? 우리 이수분해 할수 있어요. 했어? 네. 어떻게 했어? A 플러스 B 플러스 그럼 그 중간 과정은 어디 갔어? 딱 있어요. 그냥 딱 했어? 저 식도 딱첫 번째 식인데. 자, 필요한 게 뭐냐면 1을 땡겨 와야 돼. 왜냐면 B 플러스 1이랑 공통인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냥 1을 가져온 게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우변에도 더해줘야 시계값이 균형을 이루게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를 다시 B 플러스 1로 또 묶으면 요렇게 생기죠. A 플러스 1, B 플러스 1은 9다.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현태야? 산술기야 여기다 써? 여기다 써? 여기다 한술기야 쓰시면 2루트 A 더하기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9였으니까 얘가 9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얘가 얘니까 얘가 얘야. 됐지? 그 다음에 제곱해?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기서 아니네 산술계화를 잘못했잖아 현태야. 여기 산술계화 어떻게 해야 돼? 탑으로 합으로 해야 돼? 그걸 그거로 쓰고. 얘를 루트 안에 집어넣는 거지. 얘랑 얘를 더한 형태에다가 산술기하를 요렇게 쓰는 거죠. 됐어? 그러면 얘가 9니까 3이 6이네요. 그죠? 좌변도 정리를 하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6 이상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됐어? 네, 그럼 최소값은 4다. 자, 8-14번. 점 1,4를 지나고 길기가 음수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5a 플러스 5b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1,4를 지나는데 뭘 모르냐면 기울기를 몰라요. 그죠? 그럼 모르는 기울기를 갖다가 m이라고 두시고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y는 m에 x-1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시면 mx 마이너스 m 플러스 4 요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뭐야? 여기가 얼마인 거야? 0,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됐어 여기까지? 얘는 x절편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얘분의 얘죠? 마이너스 n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4, 0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유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m 값을 갖다가 음수로 잡았기 때문에 얘 당연히 양수, 그죠?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도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m값이 음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를 생각을 해보시면 양수 나오고 양수 나와요. 알겠어? 그러면 산술기하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5a 길이 더하기 5b 길이의 최소값. 5a 길이는 얼마냐면, 자, 요거 마이너스를 보기 싫으니까 분자로 올리겠습니다. n분의 n-4 더하기 마이너스 n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그럼 모양 봤을 때 뭐 하시면 돼?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시면 돼? (5a) 더하기 (5b)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산술기하 하면 돼? 모르겠어. 아니요. 그럼 너가 어떻게 했는데? 저도 한식이었어요. 한것 같아요. 아니 말이 다르잖아. 12 안 해봤는데 뭐라고? 12 이상. 식을 이상하게 했어? 뭘 어떻게 이상하게 했는데? 좀 곱했어요. 이걸 둘이 곱했어? 더한 거 구하라며. 그래서 산식이가 쓰려고 곱했어요. 이렇게 둘이를 곱했어? 산술기하를 쓰려고? 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산술기하를 썼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 현태야 여기서 어떻게 해? 아 풀었어? 네. 근데 왜 몰라? 모르겠어요. 내가 너한테 왜 계속 물어보냐면 대충 풀어놓고 동그라미를 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풀었어? 주식을 못 알아보겠어요.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고 넘어갔는데 왜 못 알아봐? 네가 푼 거잖아. 근데 저도 그냥 풀려고 풀다가 풀려고 풀다가 답이 나오니까 동그라 이렇게 네모치고 넘어갔어요. 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뒤질래. 안 할게요. 이렇게 안 할 거지? 네. 그지? 네. 자, 거의 다 했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해서 최소값을 구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술기하에 때려버리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죠? 여기서 식을 한번 변형을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잘 보시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n분의 4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 그 다음에 얘는 뭐 건드릴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산술기하에 넣어 보시면 뭐가 조금 보일 수도 있어. 자,
루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얘네 둘이 곱한 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상수 계산해 보시면 둘이 곱해서 4 나오고 둘이 곱해서 4 나오니까 요 안에 8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이랑 1이랑 곱하시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분의 4랑 4랑 곱하시면 마이너스 m분의 16. 요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보면 또 뭘 하고 싶어? 얘 보면 또 뭐 해야 돼? 이거 보시면 또 산술기하를 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죠? 이해돼? 자, 루트 안에 들어있는 8-m-m분의 16에 대해서 산술기하 쓰시면 상수 대리우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루트 둘이 곱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분의 16 요렇게. 그러면 사라지니까 부호까지 플러스로 바뀌어서 남는 게 뭐냐면 16이 요렇게 들어오시면 되네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지금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의 최소값이 얼마냐면 16이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루트 16이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겠어? 8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어? 똑바로 풀어, 현태야. 알겠지?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사각형 QBR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해? 삼, 4. 여기가 3, 여기가 4. 그죠? 결국에 이제 사각형 QBRP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가 B네요. QBRP. 요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최대라는 말은 뭐가 최대라는 거랑 똑같냐면 PQ 곱하기 PR이 최대다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산술기하를 써야 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PQ 더하기 PR의 어쩌고저쩌고의 관계식을 뽑아내셔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뽑아낼 수 있냐면 BP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원래 있던 직각삼각형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집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넓이가 얼마야? 2분의 3 PQ. 그죠? 얘는 넓이가 얼마냐면 2PR.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6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상태 그대로 산술기하에다가 집어 넣어 보시면 2루트 2분의 3 PQ 곱하기 2PR. 됐어? 그러면 계산하시면 루트 안에 남는 게 뭐냐면 3PQPR 요렇게 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좌변은 얼마야? 6이야. 이해돼? 그러면 끝까지 정리를 해보시면 요렇게 되고요. 그죠? 양변 제곱하시면 요렇게. 그래서 나누시면 3이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
이 넓이의 최대값은 3 나오시면 됩니다. 됐어? B는 시간 중에 반을 V1, 나머지 V2. A, B의 평균 속력을 각각 VA, VB라고 할 때. 자, 두 사람 A, B가 같은 거리를 여행을 하는데 기준이 달라요. A는 기준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A는 거리의 반을 V1 속력으로 갖고 나머지를 V2의 속력으로 갔대요. 거리가 기준이고요. B는 기준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B는 총 걸린 시간 중 반을 V1의 속력으로 나머지를 V2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때 A, B의 평균 속력을 각각 VA, VB라고 할 때 VA와 VB의 대소를 비교를 하랍니다. 그죠? 평균 속력을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뭐 어렵지 않아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거리를 해주시면 평균 속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겠어? 중간중간에 속력이 변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갔느냐를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간을 전체 거리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럼 어떻게? 현태야 어떻게? 어떻게?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 사람 A, B가 같은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죠? 같은 거리를 여행을 했고 A는 거리의 반을 V1, 나머지를 V2의 속력으로 갔고 B는 걸린 시간 중 반을 V1의 속력으로 나머지를 V2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럼 A, B의 평균 속력을 VA, VB라 했을 때 대소를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문제에서 같은 거리만큼을 움직였다 했으니까 요 A, B가 이동한 거리, 전체 거리를 갖다가 S라고 한번 놔볼까요? S. 그러면 A가 전체 거리의 절반을 V1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지? 그러면 A를 봤을 때 V1의 속력으로 이동한 시간이 얼만큼 돼? V1의 속력으로 이동한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은 V1으로 갔고 거리는 절반만큼 갔다 했으니까 2분의 1 S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리를 하시면 2 V1분의 S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V2만큼 움직인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절반의 나머지만큼 갔다 했으니까 얘도 역시나 절반이겠죠. 그죠?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죠? 됐어? 그러면 A라는 애의 평균 속력 VA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속력은 어쨌든 시간분의 거리인데 잘 보세요. V1으로 이동한 시간은 2V1분의 S입니다. 그죠? 2V1분의 S. 그 다음에 V2만큼 이동한 시간은 2V2분의 S.
오케이? 요게 전체 걸린 시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에 뭐가 와야 되냐면 속력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S였다. 요렇게 오실 수가 있겠죠. 그죠? 됐어? 여기까지? 그럼 요거 이제 정리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번분수 살짝 가져오시면 요렇게 나눠지니까 결국에 뭐가 남냐면 요렇게 남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B의 기준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B는 어떻게 해? B는 어떻게 해? B는 어떻게 할까, 경민아? 시간을 미지수로 나요. B는 기준이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걸린 시간을 미지수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통 T를 사용을 하니까 시간을 T라고 놓을게요. 그죠? 그러면 B에서는 뭐가 필요해? B에서는 뭐가 필요해? 뭘 기준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죠? B가 V1이라는 속력으로 간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죠? 속력은 얼마냐면 V1이었고 시간은 전체 T라는 시간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T가 되겠지. 즉 얘는 2분의 1 V1T만큼 V1이라는 속력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V2만큼 간 거리는 V2라는 속력으로 간 거리는 얼마냐면 속력은 V2였고요. 시간은 절반 2분의 1 T죠. 얘도 정리를 하시면 2분의 1 V2T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B가 평균 속력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V1으로 간 거리가 이만큼이고 V2로 간 거리가 이만큼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움직인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2분의 1 V1T 2분의 1 V2T 더해주시면 움직인 전체 거리 이해되시나? 시간은 얼만큼 걸렸냐면 우리가 잡아놨죠. T라. 그죠?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2분의 1 V1 2분의 1 V2네요. 이렇게 됐어? T로 이렇게 나눴지? 되셨나? 네. 그러면 이제 얘랑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뭐 통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V1 V2 분의 V1 더하기 V2 2V1 더하기 2V 엥? 다시 2V1 V2로 통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V1 더하기 V2 분의 1이니까 요거 역수 돼가지고 V1 더하기 V2 분의 2V1 V2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랑 대소 비교하시면 되겠네. 됐어? 그럼 누가 더 커? 누가 더 크니, 경민아? 어? 얘가 더 크지, 그지?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비교했어? 빼서 하면 됩니다. 그죠? 결국에 대소 비교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이 빼는 거기 때문에 둘이 빼가지고 통분 조금만 해보시면 정답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VB가 더 큽니다. 알겠어? 그래서 B가 더 빨리 움직였겠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필기할 준비하시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기본적으로 함수가 뭐냐면요, 어떤 집합과 집합 사이에 원소끼리의 대응 관계를 갖다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집합 X에서 Y로 대응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하고요. 얘는 한국어로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요게 기본적으로 함수가 되는 건데, 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저 알파벳은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함수 자체가 영어로 펑션이다 보니까 F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하는 것 뿐이고요. 아무거나 전부 다 함수의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지어주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약속을 지금부터 할 건데, 이 중에서 X, 화살을 쏘고 있는 애 집합의 이름이 뭐야? 정의역. 그죠? 화살을 맞고 있는 Y는 이름이 뭐예요? 그 계속 할 거야? 공역이죠? 아시겠나요? 공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듣고 있니? 약속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정의역, 원소들은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사용이 돼야 돼요.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화살을 쏴야 한다. 하나 더 붙이자면 한 발씩만 화살을 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X에 있는 원소들 전부 화살을 한 발씩 쏴야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세 번째,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있나요?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지켜야 되는 게 있나? 정역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화살을 한 발씩만 쏴야 돼. 그죠? 전부 다 쏘고 전부 다 한 발씩 쏘셔야 돼요. Y,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알겠어?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화살을 자기가 여러 발을 맞아도 되고요,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이 공역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이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 해?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실제 사용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 공역 Y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문자는 없어요. 다만 이 치역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자면 원소의 모양은 fx. 무슨 모양이야?
f라는 함수에 어떤 미지수 x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뽑아낸 모양이죠. 그죠? 뭐요? 그래서 x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의 원소에 있으면 요게 치역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되시나요? 어떤 x라는 건 정의역의 원소이면서 fx,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수를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뭐에 의한 분류냐면 정의역이랑 공역의 대응 관계로 함수들을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야? 뭐가 1대1 함수? 뭐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왜? 문제에서 1대1 함수라고 안 알려주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의 정의는 x1과 x2의 값이 다를 때 그 각각의 함수값도 다른 함수를 의미를 하는데 요거 쉽게 그냥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규빈아 뭐라 할 수 있어? 하나씩 돼요. 하나씩 대응. 조금 더 잘 말하면? 조금 더 잘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걸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돼? x값이 서로 다르면 다른 y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한국말로 하시면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가 하나만 대응된다 라고 하시면 되죠. 서윤 잘 거야? 요게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대1 대응. 1대1 대응 함수는 조건이 뭐야?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또 뭐가 해야 돼? 하나 조건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야? 왜? 남는 y가 없다를 더 고급스럽게 하시면? 공역과 치역. 공역과 치역. 같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알겠어? 공역은 뭐냐면 y값들의 후보들이 있는 게 공역이에요. 그죠? 공역에 있는 y들은 화살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여러 발 맞아도 상관없는데 그 중에서 1대1 함수면 x의 원소 하나, y의 원소 오직 하나 대응되는 것만 만족시켜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y의 원소는 화살을 안 맞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어? 근데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 함수가 될 때는 1대1 함수임을 만족함과 동시에 즉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가 하나가만 대응되는 동시에 y, 공역의 원소 중에서 남는 게 없어야 돼. 즉 전부 다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화살을 못 받는 애가 없어야 되고 전부 다 한 발씩 골고루 맞아야 돼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 한 y가 될 수 있는 애들과 실제로 y가 된 애들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세 번째는 뭐냐면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생기면 돼? 쉽게 말해서 y는 x가 항등함수예요. 근데 이걸 정의적으로 가져가면 함수가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가 그대로 나온다 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x가 그대로 나온다. 얘는 항등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쉬운 함수를 예로 든 거고요. 꼭 이렇게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의역을 특수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들어간 x가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어? 꼭 이렇게 생기지 않더라도 들어간 x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항등함수. 네 번째는 뭐냐면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오직 하나에 전부 대응되면 됩니다. 오케이? 정역에 있는 모든 x값들을 다 넣어봤는데 공역에 있는 원소 단 하나만 나오면 상수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a. 이렇게 생긴 게 상수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필기하세요. 자, 다음. 자, 함수의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함수의 모양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우함수. 우함수는 뭐냐면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원래 함수 fx랑 f-x랑 똑같은 거죠. 즉 뭐냐면 f1 값이랑 f-1 값이랑 똑같아. f3 값이랑 f-3 값이랑 똑같아. 무슨 함수야? 특징이 뭐야? 절대값? 말고. 굳이 절대값 아닐 수도 있잖아. Y축을 기준으로 오, 그렇죠. 얘는 어떤 함수라고 볼 수 있냐면 Y축 대칭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Y축에 대해서만 대칭이에요. Y축. 알겠어? 이걸 만족하는 함수라고 하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식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하나 가져와 보자면 누가 있냐면 2차 함수 있죠. 중에서도 y는 ax 제곱 더하기 q. 딱 요런 형태를 가지는 2차 함수가 우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기함수. 기함수는 뭘 만족하는 걸 기함수라 할 수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하면 기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걸 기함수라 할까요? 식을 보시면 뭐랑 똑같은 거야? f1은 마이너스 f-1이랑 똑같고 f2의 값은 마이너스 f-2의 값이랑 똑같고 머릿속으로 점을 이렇게 몇 개만 찍어보시면 특징이 뭘까요? 기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직선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함수를 기함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그냥 1차 함수잖아, 현태. 그러면 그냥 1차 함수로 가르치겠지, 그죠? 그거 말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시면 기함수에는 어떤 함수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영현아, 생각을 하면서 들어. 그냥 필기만 냅다 하지 말고. 필기도 누가 샤프로 그냥. 뭘까요? 기함수? 기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알겠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반드시 이 식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아직
1차 함수밖에 없다. 중에서도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y는 ax 형태의 1차 함수만 기함수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차차 더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함수의 모양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지? 정확히 y축만, 거기에 대해서만 대칭인 게 우함수인데, 그러면 그냥 3대칭 함수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y축이 아니라 그냥 x는 p라는 어떤 좌표평면의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표현을 할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 있죠. 뭐가 있냐면 p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한 함수값이랑 p를 기준으로 x만큼 뺀 함수값이랑 같으면 x는 p가 대칭축인 함수다. 알겠어? p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함수값이랑 이쪽에 있는 함수값이 똑같으면 x는 p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기네?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면 x는 p, 대칭축 맞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요게 선대칭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주기함수. 특수한 함수인데 어떤 일정한 주기마다 함수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아직 배운 적은 없지만 뭐 조만간 삼각함수를 배우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주기함수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기함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냐면 x에 대한 함수가 fx랑 x에서 어떤 주기 p만큼 간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주기가 p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p의 n배까지 주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 이해돼? p만큼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 0, 1, 2, 3 0에서 1까지 요렇게 그렸어. 주기가 1짜리면 1에서 2도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2에서 3도 요렇게 그려지시면 주기함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돼? 근데 그러면 주기를 1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앞에 n, 자연수 n을 여기다가 굳이 붙였냐면 얘는 주기를 2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두 칸만큼 잡아서 두 칸만큼 움직여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시나요? 최소 주기를 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대 주기는 거기다가 자연수 배 해주시면 주기 완성입니다. 알겠어? 요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알겠죠? 간간히 문제에 우함수나 기함수는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이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시겠죠? 됐어? 다음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어떤 두 함수,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어. 둘이 똑같대.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함수가 똑같을 수 있어요? 어쩔 때 함수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 같은 x에 대하여 fx랑 gx가 같으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뭔가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x제곱이고 gx라는 함수가 절대값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시면 두 함수가 같아요? 달라요? 두 함수는 같아? 달라? x제곱이랑 절대값 x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요. 당연히 안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정의역의 원소에 제한을 걸어 두시면 이 정의역 전부 다 써야 되잖아. 그지? 함수에 전부 다 써야 되는 값인데 이 전부 세 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전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역에 제한을 걸어주면 둘이 함수값이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다른데 정의역에 제한을 걸면 그 안에서만 같으면 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가 되셨나요?
요게 함수가 같을 조건이고요.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함수의 개수. 정의역의 원소 R개, 공역의 원소 N개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는 그냥 함수의 개수는 잘 보세요. 함수는 잘 봐.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화살을 쏴야 돼. 그죠? 한 놈도 남김없이 화살을 쏴야 되는데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굳이 화살을 안 맞는 애도 있어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때 정의역의 원소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할까? 공역의 원소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할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잡는 게 편해요. 그죠? 왜? 전부 다 화살을 한 발씩만 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R개고 얘가 N개잖아. 그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R개, N개, X에서 Y.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원소가 Y에 화살을 쏠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N개죠? 이해되시나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 첫 번째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개고요. 그럼 두 번째는 몇 개요? N이요? 마이너스 1이요? N이요? N이죠? 왜? 똑같은데 또 쏴도 상관없잖아. 그지? 자기는 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X에 있는 원소 R개 전부 다 경우의 수가 N이니까 전체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N이 R개 있는 거니까 N에 R제곱 하시면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 응? 뭐?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포인트가 뭐냐면 화살을 겹치지 않게 맞아야 돼요. 그죠? 맞아? 즉 무슨 얘기냐면 X의 원소 R개가 화살을 쏘면 Y의 원소 중에서 R개가 화살을 맞아야 돼. 이해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순열 조합으로 N개 중에 R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지? 공역의 원소 N개 중에서 화살 맞을 애들 R명을 뽑으시면 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죠. 맞아요? 안 중요해? 중요하죠? 왜? 누가 누구한테 맞는지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P로 뽑으시면 1대1 함수 완성이고 세 번째는 1대1 대응. 얘는 일단 전제 조건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야 되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반드시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N이랑 R이랑 똑같아야 돼. 알겠어? N이랑 R이랑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 1대1 대응 함수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한 발씩 골고루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어? 뭐? 알게? 얘는 어떻게 해요? 1대1 대응 함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그냥 R 팰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돼? 전부 다 순서가 중요하면서 한 발씩만 맞으면 되니까 그냥 줄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뽑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있는 애를 화살 맞게 줄만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수함수는 상수함수 몇 개? 어? 한 개? 한 개? 왜?
다 하나로 쏘니까 한 개야? 그럼 다 두 개로 쏘면 두 개고 다 세 개로 쏘면 세 개야? 공역의 원소가 몇 개야, 현태야? n개인데. 그러면 쏠 수 있는 후보가 몇 군데 있는 거야? n개니까 얘는 n개지. 되셨나요? 다 공역에 있는 원소 똑같은 거에다 쏘는 거니까 첫 번째에 있는 원소에 전부 다 쏠 때, 두 번째에 있는 원소에 전부 다 쏠 때, n번째 있는 원소에 전부 다 쏠 때 경우의 수가 n가지죠. 아시겠나? 필기하세요. 졸려? 졸려? 자, 다음은 합성함수 가겠습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처럼 보이도록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할 거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어? x에서 y로의 함수 f랑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f랑 g를 하나처럼 보이게 잇고 싶은 거야. 그러면 f라는 함수의 공역을 담당하고 있는 y를 정의역으로 쓰고 있는 g랑 이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고, f를 타고 들어가서 g를 타고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함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y는 생략을 하고 처음과 끝을 새로운 정의역과 새로운 공역으로 이은 걸 h라고 부를 건데, 함수의 이름을 새로 지은 거예요. 이때 h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g 서클 f의 x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해? g f x로 계산이 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게 합성함수였습니다. 그죠? 이해돼? 포인트는 뭐였어? 두 개의 함수를 이어서 결국 하나의 함수처럼 보이게 하는 게 합성함수의 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됐어? 형태를 보시면 어떤 형태냐면 fx라는 함수를 통째로 g라는 함수의 x자리에 집어넣은 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f라는 함수를 통째로 g라는 함수의 x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게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어? 합성함수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성질이 있었는데, 합성함수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성립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뭐 나와야 되냐면 교환법칙 나오셔야 되죠. 교환법칙은 3개 이상의 동일한 계산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언제 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떤 걸 먼저 계산해도 똑같다라고 하고 있는 게 교환법칙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얘. 여기서 말하는 i는 누구야? 상등함수.
알겠어? 합성함수에서는 요런 성질들이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 합성함수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역함수. 역함수도 간단하게 갑니다. 간단하게. 역함수는 뭐냐면 항상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원래 함수, 즉 원함수가 있어야 합니다. 원본이 되는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어? 원본이 되는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원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의 대응 관계를 역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역함수의 정의예요. 알겠어? 원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의 대응 관계를 역전을 시키는 게 역함수야. 알겠어? 왜 원래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정의역과 치역을 그냥 바꿔서 내가 마음대로 함수를 다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대응 관계를 그대로 역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원래 함수를 y는 fx였다 라고 한다면 그 역함수는 y는 f 인버스 x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게 역함수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죠? 이해돼? 근데 역함수는 반드시 언제만 있을 수 있냐면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 1대1 대응 함수만 역함수가 있을 수 있어. 왜? 1대1 대응의 특징이 뭐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지? 근데 우리 역함수는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의 대응 관계를 역전을 시키는 건데 즉 치역이 정의역이 돼야 돼요. 그죠? 이해돼? 치역이 정의역이 돼야 되는데 화살을 안 쏘는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해돼? 근데 화살을 전부 다 맞는 함수가 누가 있냐면 1대1 대응밖에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정의역과 치역의 대응 관계를 역전을 시키는데 그렇다 보니까 치역이 이미 화살을 전부 다 맞고 있어야만 가능한 함수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영현아 알겠어? 듣고 있어? 아시겠죠? 요게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성립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냐면 단증가 또는 단감소 상태일 때만 1대1 역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증가는 뭐냐면 증가만 하는 함수, 단감소는 뭐냐면 감소만 하는 함수. 알겠어? 요 두 개의 상태의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있을 수 있다. 알겠냐? 여기까지? 자, 다음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 실제 이런 개념적인 부분 말고 실제로 역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역함수의 식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 뭐야? 그렇지. x의 x에 대해서 정리. 현태야, 두 번째는 뭐야?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세 번째는 공역 같은 소리 하는 치역. 정의역을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함수를 구했을 때 정의역의 범위 자체가 실수 전체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의역을 명시해 주는 것까지가 정확한 역함수 작성 마지막 단계입니다. 알겠어? 필기하세요.
마지막. 자,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역함수의 성질.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 f의 인버스, f의 역함수를 다시 한번 역함수를 하시면 뭐가 나와야 돼? 그냥 f가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죠? 맞아? xy의 대응 관계를 바꿨다가 다시 바꾸는 거니까 원래 함수로 돌아오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시면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x라는 원소를 집어넣었어. 뭐가 나와? 뭐가 나와? x가 나오시면 돼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x를 f라는 함수에 먼저 집어넣잖아. 그지? 그러면 누가 나와? 어? 결과? 국어냐? fx, 즉 y 값이 나오시면 되고 y 값을 역함수에 집어넣으니까 x가 나오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 그래서 얘는 x가 그대로 나오시면 된다. 알겠어? 근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어. f 서클 f 인버스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x를 넣을 수가 있어? 정의역의 원소를 집어넣을 수 있나요?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넣을 수야 있는데 넣으면 뭘 몰라? 결과를 몰라요. 이해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 혹은 이걸 뒤집었을 때 역함수 y에서 x로의 대응 관계밖에 모르는데 역함수에다가 x에 있는 원소를 집어넣을 수가 없지 당연히.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는 뭘 넣을 수 있냐면 공역의 원소인 y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y가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는 함수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 알겠어? 그래서 f 인버스 서클 f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걸 갖다가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역에 대한 항등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 서클 f 인버스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y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항등함수인데 공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항등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G서클 F라는 합성함수 전체를 역함수를 하시면 순서가 바뀌면서 각각의 역함수를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바뀐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순서가 반드시 바뀌어야만 성립이 된다. 알겠어? 그 다음으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y는 fx라는 원래 함수랑 y는 f 인버스 x라는 역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네 둘은 그래프상에서 무슨 관계에 있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알겠어? 왜냐면 우리가 fx를 가지고 f 인버스 x를 구할 때 x에 대해서 정리해서 xy의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 중에서 xy의 자리를 바꾸는 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필기하세요. 어디 붙으냐? 어휴. 자, 177쪽에 유제 9-8번.
다음에 181쪽에 유제 10-1번, 10-2번. 다음에 184쪽에 유제 10-6번. 85쪽에 10-7번. 86쪽에 10-8번. 다음에 92쪽에 10-10번. 93쪽에 10-11번. 음. 95쪽에 10-15번에 3번만 까지가 정석 숙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 숙제 똑바로 해, 서윤아. 왜 숙제를 안 해?